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도플갱어였습니다. 1부에 낸 퀴즈였는데요. 네. 자,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28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수준을 현행 1일 5천 명에서 2월 말까지 1만 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증 전파를 막기 위한 예산도 늘어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나친 공포감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메르스 때보다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추진 중인 통합신당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과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의 합당 의결에 대해 과거 친박당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에 편승해 보건용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 한 업체가 정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65%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학사 일정을 마치고 봄방학에 돌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이승비 씨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 정체가 시작되면서 확실히 전 시간대보다 정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경기 북부권 구리에서 일산 방향인데요. 여기는 별내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은 금세 마무리가 됐지만 퇴계원부터 4km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자유로 부근 정체고요. 김포요금소부터는 송내까지 1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기흥 동탄 부근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또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양재 부근에서 한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사고 여파도 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에서 2차로 막고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특별대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말한다. 2020년 한국 사회의 단면을 고찰해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세 분의 어우러짐 대단히 기대됩니다. 먼저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선택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특별 손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왔습니다. 네, 어서 오셨어요. 네, 예. 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노자 교수님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제 3일 전에 와서. 3일 전에. 네네. 예. 저희가 교수님 모시려고 몇 달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아유, 네. 저도 여기 오려고. 공을 들이셔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노자 교수님은 우리 김갑수 평론가님하고는 구면이시죠? 예, 구면치고도 고참 구면. 한참 구면. 한참 구면. 한참 구면. 아니 근데 저도 박노자 교수를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전에 뭐 대담도 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예. 그때는 짓궂은 말들을 좀 함부로 쉽게 핥던 때였어요. 요새는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세상이 변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박노자 교수를 청중이 많은 무대에서 짓궂은 말을 놀렸거든요. 네. 그 진짜로 화를 내시는 거야.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뭔지 아세요? 뭡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거든. 네.
마이클 잭슨 같다고 그랬더니 그런 자본주의에 뭐 하면서 막 본인이 잊어버리셨나? 마이클 잭슨 다른 뭐 그런 비교를 제가 한 번 수염 때문에 히틀러와 비교 당한 적은 있었는데 어떤 게 또 기분 나쁠까? 마이클 잭슨이 더 나쁠까? 아니 근데 하이톤이 많이 연세 들으니까 이게 나온이 됐네요. 네. 자, 우리 정선태 교수님은 저하고 예전에 팟캐스트 방송 하실 때 박노자 교수님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네.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박노자 교수님이었다고 말씀하셨던 네. 기억이 납니다. 뭐 저도 자주 만나 뵀었죠. 구면이시군요. 맞습니다. 우리 예. 아마 김갑수 선생님보다 더 자주 만났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 그때 책에도 보니까 박노자 역사와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 지식인 이런 제목의 글을 실으신 적도 있으셨어요. 네,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박노자 선생의 그 삶의 이력, 그 공부의 이력들을 따져본 그런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팀워크가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예, 자, 2020 특별 대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말한다. 이 시간 이야기 나눌 큰 주제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2020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열쇠말은 좀 싱겁지만 2020년입니다. 네. 자, 2020년이 된 지 이제 2달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났는데, 2020년 박노자 교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해입니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겨울이 취소된 해입니다. 지금 겨울이 없어졌습니다. 겨울이 제가 없어진. 지금은 네. 북방이다 싶은 노르웨이, 네. 북위 60도 오슬로에서 네. 북위 37도 서울로 왔는데 네네네. 온도는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르웨이가 또 따뜻합니다. 아, 야. 노르웨이는 지금은 그 적설 쌓인 눈이 거의 없고요. 적설. 저희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1월이면 스키를 꼭 타야 하는 거는 네.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김치 먹는 거 하고는 약간 예. 예. 차원입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노르웨이 거주자들이 스키를 한 번도 타지 못했습니다. 거의 스키가 국기인데 노르웨이에서는. 청년의 전턴이 이렇게 무너진 아이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스키 타령하러 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는 지구 파괴가 정말 심각한 견지에 왔다는 지구 온난화 말씀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예. 지구 멸망의 목련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네. 지구가 멸망으로 가는 중요한 이전표 중에 하나는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진지한 고민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난 머릿속에 딴 생각만 했네.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예. 그 북유럽이라 아, 그렇죠. 오슬로 이런데 얼마나 좋을까. 영상으로는 무척 많이 봤고 네. 또 주위에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 들으면 다 환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네. 아침마다 오로라를 봐요 뭐 이런 얘기. 전 노천 온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간홀촌. 예. 간홀촌. 간헐천. 가이서 간홀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김갑수 평론가님, 2020년 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이렇게 0으로 끝나는 해는 역사적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나이뿐이 아니라 뭐 횟수도 숫자에 불과한 거죠 사실 네, 인위적인 네. 거. 예. 근데도 이렇게 횟수가 딱 맞아 떨어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국 100주년 1919년 임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개인적인 일 하자면 저도 나의 나라라고 할 때 공화정 100년을 생각하거든요. 네, 그 네, 저는 네. 우리 선조들의 왕국이었고 네. 그 과정에 공화정이 수립된 동안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네. 제일 큰 거는 뭐 역시 식민지를 겪었고 이등국민 노릇을 35년이나 했고 네. 엄청난 내전을 겪었고 전쟁을 겪었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횟수로 뚝뚝 다 해보니까 일단 내전이면 6.25 전쟁 아니 말씀하시는 그렇게 표현하면 겁니까? 또 야단 맞겠다. 야단 맞으실 것 같아요. 6.25 예. 전쟁을 겪었고 예. 예. 북한의 침략 전쟁. 네, 예. 침략 전쟁을 겪었고 예, 예, 예. 아, 살자 좀 살아나자. 예, 예, 예. 근데 일단 제일 큰 6.25 전쟁이 1950년. 그다음에 그리고 4.19 4.19 60주년. 예, 그게 60년이고 네. 그다음에 5.18 5.18이 80년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있는데 네. 이 횟수를 왜 다 기억을 해야 되냐면
현재 오늘의 한국인들이 안고 있는 상처들이고 또 대립과 분열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네. 근데 싸우던 집안들도 솔직히 좀 먹고 살만해지면 네. 좀 유순해지고 좀 덜 싸우게 되거든요. 뭐 싸워봤자 뭐 하면서 좀 덜 싸워요. 네. 근데 우린 더 싸우는 것 같거든. 정선태 교수님, 우리 왜 그렇게 더 싸웁니까? 싸움의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싸움의 기술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박노자 선생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툰베리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들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지구를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이렇게까지 몰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인류 멸종을 앞당기고 있다는 논의들이 있는데 네. 그 하나의 변곡점이랄까? 그게 2020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문제를 좁혀서 생각하면은 이 문제, 전쟁과 혁명과 5.18 강주 항쟁까지 아울러서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사건이랄까요? 계기가 올해 4.15 총선이 아닐까 싶어요. 4.15 총선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네. 80년이 사태가 될지 항쟁이 될지 또 운동이 될지 한 이정표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사의 의미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질문을 박노자 선생한테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대립과 분열이 여러 가지로 극복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한국 사회는 오히려 뭐 식민지 유산, 전쟁 유산도 있는데 그것이 자본과 만나면서 더 이제 심화되는 듯해서 아주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약간 보수 호화되신 게 있다면은 전 여전히 조금 왼쪽에 섭니다. 근데 원래 왼쪽 사람들은 국가 주권 뭐 이런 데 네,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서구에서 국가 주권을 주로 우파가 잘 챙겨주기 때문에. 우파가 잘 챙겨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국가와 싸우면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은 좀 이상합니다. 우파가 국가 주권을 잘 안 챙깁니다. 일본 주권을 많이 챙기죠. 일본, 미국 뭐 거기서 비로붙을 만한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우리 남북 간 북남 간에 문제가 많이 안 풀리는 이유들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 야단 많이 맞겠죠. 아니 별 말씀 사실이니까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우리는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보호국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령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가 공국됐다 그러셨지만은 공국된 거는 맞고요. 문제는 지금 이 나라는 주권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권이 있었으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제는 대북 관계를 대폭 개선시켰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는 안보 외교 부문에 있어서는 사실상 은신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완전 무결한 주권이란 역사상 초인류 강대국들만 누리던 거예요. 과거의 중국, 지금의 미국. 그러니까 주권이나 자주권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거든요. 물론이죠. 일본이 완벽한 자주권이 있나요? 독일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히 뭐 예속된 무슨 속국이다 이 관점은 좀 안 맞죠? 속국은 아닙니다만 상대적 자율권이니까.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는 접대 호르무즈 해협 파변 사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땐 대한민국은 거기에는 미국의 대이란 침략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파변 명령 요청 어쨌든 미국의 요구 받아서 한 거고 그러면은 일본과 독일은 파병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는 이라크 침략을 미국이 했을 때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국가 범죄는 아마도 이라크 침략일 겁니다. 이라크 침략을 이제는 미국이 했을 때 일본과 한국은 파병 요청, 요구, 명령 이 세 단어 중에 적합한 거 고르시면 됩니다. 2003년에. 제가 너무 끼어든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미국의 파병 요구와 우리의 이 호응이 주권이 없어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뭐 해 들어가면 그거죠. 맞습니다. 그 각도에서 보자면 돈으로 예속한다?
아니 그거보다도 한국 정부의 예.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을 뭐 직접 파병이라고 안 하고 저쪽에서 확대라고 하는 그 모든 게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눈물 나는 일이죠. 근데 이걸 주권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버리면 아니, 물론이죠. 한국은 너무 못난 나라가 되는데 못난 나라는 절대 실은 아닙니다만. 먹고 살기 사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은 한국 사람도 눈물 많이 났겠지만 이란 사람도. 이 침략당한 이라크 사람들의 눈물도 조금 생각하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정서태 교수님은 어떻게? 저 어쩌다 보수파가 됐지? 나 이상하네 말하다 보니까. 정말 이중 삼중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데 우리 역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어서 네. 뭐 이런 논쟁은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권 국가냐 아니냐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까지 다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현재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미 관계도 순탄하게 풀릴 걸로 우리는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까지 생각해 볼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돌이켜보면 지금 왜 멈춰섰는지 남북미 관계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뭐 미국은 반대하잖아요.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 그러나 뭐 확답을 하지도 않고 기다려보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길목을 막고 있는데 박노자 교수님. 길목을 막고 있다기보다는 더 이상 진전하지 말라고 요구, 요청, 명령. 어쨌든 그 세 단어 중에 적합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아사히 신문의 최근 분석 중에 하나는 트럼프는 원래 바랐던 노렸던 것은 뭐였느냐면 북한의 국제적인 라인 소속 변경이었습니다. 중국 대신에 미국의 출서라. 그런데 이건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직 없는 데다가 대중 경제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생명줄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요구였죠. 그런데 서는 줄을 어쨌든 바꿀 수가 없었고 그러다가는 습근평 주석이 이제는 평양 시진핑 주석이 습근평? 습근평. 평양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쪽에서 더 이상 대북화해 정책을 사실상 거의 반쪽으로 접은 거 아닌가. 아사히에서 그런 분석을 해놓은 전문가가 있었는데 저는 아사히 일본 언론들의 대북 보도를 잘 안 믿습니다만 이 분석만큼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갑수 선생님은? 어쨌든 국면 따라 변하는 게 있고 계속되는 게 있는데 계속되는 건 분명한 거는 이 한반도가 항상 그 분쟁 상태인 것. 긴장 상태인 것을 원하는 세력이 훨씬 더 많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내 지도들은 다 그런 입장이다. 미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걸 이제 뚫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점들이 있죠. 예컨대 미국의 대선 국면이 딱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올 초에 표명을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 때도.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 개별관과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뒤에 이제 담고 있는 말인데 지금 CNN 보도도 저도 봤는데 대선 기간 중에는 트럼프 대 김정은 간에 그 회담 없을 거다. 아예 이게 단언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박노자 선생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북미 대화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중에?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북한의 존재로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립으로 돈을 벌고 있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무기라든지. 그렇죠. 지난번에 예컨대 그 술레이마니 암살 이후에는 로키드 마틴을 위시한 여러 군수업체의 주가가 갑자기 솟아올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대북 대립으로 그 투자자들이 그 군수 복합체 투자자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은 북한 GNP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아니 남북이 하나가 된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가 잘 지내보세요. 미국이 어쩌려고. 그거 막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한국의 국제적 소속 라인의 변경입니다. 그렇죠. 그
그거는 제일 은근슬쩍 그쪽 전문가들 물어보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네. 겁니다. 네. 국제 정치나 국제적인 외교 관계 이런 부분도 제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만은 제 꿈이 있다면은 남북이 자유왕래, 자유관광 수준만 돼도 당장 하던 일 그만두고 네. 이 여행 기획 겸 기획자 겸 가이드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예. 우리 북쪽에 수많은 시인들 작가들 있지 않았습니까? 뭐 김소율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백석까지. 백석이 네. 말년을 살던 그 마을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압록한 쪽에. 양치던 자강도 쪽에. 그런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런데 또 오래전 2008년에 제 학생들과 뭐 당일치기긴 하지만은 개성 관광 다녀왔던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2017년, 18년에는 그 기대치가 높아졌었는데 작년을 거치면서 다시 또 접어든 국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박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이어가자면은 제가 박노자 선생님 만난 게 개화기를 연구하면서 같은 부분을 연구하면서 만난 건데요. 이 자주 독립을 외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주와 독립이라는 두 의미망을 우리가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남북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북한으로부터 발사체나 강경한 비난 성명 등으로 돌아올 때마다 실망한 국민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언제까지 북한의 저자세로 나갈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또 이런 북한에 대한 그런 반대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자, 문재인 정부가 이럴 때 어떤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 네. 박노자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이게 대미 관계라기보다는 국제법 차원에서 이 개화기 때 만국공법이라고 했죠. 그 만국공법 차원에서는 유엔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석하기를 한 제재는 국제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고역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런데 이 외에는 모든 영역에서는 급진적으로 대북화해 모델을 우리가 끌고 나갔으면 그게 좋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그 어떤 유엔 제재도 개별 관광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교류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구월 1월 달에 백림 자유대학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하고는 자매 교련이 돼갔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학생 대표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간했을 때 제 특간도 듣고 우리는 저녁도 같이 먹고 김일성 종합대학 독일이라 안 하고 도이칠란드 오문학과 이야기 많이 듣고 그들이 예컨대 파우스트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파우스트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대단히 재미있는 북한의 도이칠란드 하겠다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독일과 자유백림 대학이 그리 해도 그게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 국내 대학이 왜 못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쉬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도적 교류를 이렇게 끌고 빨리 이렇게 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 만국공법이 금하지 않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급진적으로 우리가 진척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자유백림대학과 이렇게 긴밀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재미있어 말씀드리면은 박노자 선생님께서 한국에 기여하시기 전에 한국어를 배운 게 북한에서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우셨구나. 평양에서. 아니 가지는 못했고요. 그 교과서는 제가 56년도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너무 향수스럽죠. 그래도 저희가 다 알아들을 정도니. 아니 제가 나중에 오희를 수준했죠. 아니 말보다도 박노자 선생 글을 읽으면 우리보다 알고 있는 한국어 어휘수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표현 다채롭고 놀랍죠. 초기 불교를 전공하셔서.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서로 소통 교통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박노자 선생님이
북한 교재로 공부하신 한국어라면은 이거 서로 통할 수 있겠다. 이것도 충분히 통할 그런 생각도 근데 갖게 우리 되네요. 정부의 예. 대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외람되게 네. 좀 청와대를 향해서 충고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 문재인 정부 특성이 뭐냐면 국민과 함께 가는 진심의 정치다 해갖고 네. 다 노출을 시켜요. 패를. 근데 때로는 국민도 언론도 또는 뭐 외부에서 모르는 게 좀 있어야죠. 네. 예? 근데 이게 다 꺼내놓고 가는 그게 또 두드리면 열린다 하는 고민정 전 대변인의 뭐 하소연도 있었는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위 겉과 속이 다른 행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센소리 왜 못합니까? 북한하고 화해 국면한다고 존소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분 나쁠 땐 센소리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일반 여론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의 네. 움직임 노출하지 않는 것 30년 후 50년 후에 공개되는 있을 리라 믿습니다만 네. 지금 흔적으로 보면 너무나 모든 게 노출되는 대외 외교를 네. 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그 한마디 덧붙이자면 유엔 대북 제재가 이 제약하지 않는 범위의 범위에서는 정말 민간 차원의 또는 학술 차원의 경제적 차원의 다양한 교류들이 활성화돼야 네. 그게 조금씩 이 길을 여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는 건 글쎄요. 그건 꿈에서나 가능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정치 어디쯤 와 있을까?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이거는 박노자 교수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인이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특히 노르웨이에서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국에 문재인 정부 등장하고 작년 1년 내내 걸려서 이제 몇 개의 개혁 입법이 성사가 됐어요. 검찰 개혁 그리고 선거법 이 과정 그리고 이 결과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진일보 한 부분은 있지만은 너무 느리게 너무나 말 그대로 갑갑해서 1년 죽을 동안 정도로 시간을 쓸 의미가 있는 개혁이었는가? 너무 느리게. 그런데 일단은 진일보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리지만은 재미있게도 저로서는 제일 크게 진일보 한 거는 선거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검찰 개혁은 그것도 중요하고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 부분은 양심적 변역 거부자를 더 이상 감옥에 보내지 않는 이제는 변역법 개정이었습니다. 그저께도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11명의 여호와 증인분들한테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건 한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양심적 변역 거부자들을 처벌한 역사는 49년부터 시작이 돼갔고요. 일제시대 진변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이 돼갔고 그때부터 시작이 돼갔고요. 여태까지는 뭐 수만 명이 감옥에 갔다 온 것이죠. 이미 네. 수만 명이 감옥에 갔다 온 것이고 네. 드디어 국가의 이익, 국가의 요구보다 개인의 양심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것이 네. 우리 이제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 거는 이거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대사변입니다. 국권보다 드디어 인권이 먼저라는 원칙이 그나마 수립되기 이 얘기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몇 마디를 좀 붙여야 됩니다. 네. 박노자 교수 말이 어떻게 왜곡되고 이번 판결이 116명인가 군 안 가게 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서 어떤 왜곡된 댓글과 욕이 실리냐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어떤 종교 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꼼수를 쓴다. 욕이 퍼붓거든요. 예. 분명히 알아두실 건 대법원 판결 내용은 군에 집총 거부자들이 군에 안 가는 대신 군에 가면 18개월인데 네. 안 가는 대신 군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합숙된 시설에서 네. 36개월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 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역으로 군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곱하기 2배니까요. 누구 봐주는 거 아니에요. 예. 집총을 안 하는 것뿐이지. 예. 36개월이에요. 만. 예. 그건 그 사실은 가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군대 아니 안 기사에 간다는 안 나오더라고 점만. 기사에.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든 어떤 이유가 돼서 군대를 안 가는 이제 처분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더 편해지거나 네. 시간을 버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똑같이 동일한 기간 받는다는 사실.
그 종교적 혹은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중단됐다. 이 부분에 박노자 교수님이 굉장히 방점을 주셨어요. 예.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가 71년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2년 만에 드디어 국권보다 인권이 좀 더 우선이 되는. 네, 그야말로 우리 한국 근대사의 대사건입니다. 네. 국권과 민권, 요즘 인권이란 말 쓰지만 국권과 민권에서 민권이 발언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사실. 네. 다 국가. 뭐 국가가 시키면은 뭐 그렇죠. 머리 박아 하면은 머리 박고. 일단 저는 국가가 시키면 머리 박을래. 예. 이제 우경화돼가고 국가를 사랑하게 됐어. 나를 손가락질해서 할 수 없어. 이렇게 애국체분을 뭐 바람직한 애국을 뭐 혼나도 할 수 없죠. 뭐 박노자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편안도 나왔고요. 이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서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 이 점도 좀 주목할 만한 사안 아닌가요?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이 국회 보시면은요, 제일 흔한 국회의원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4분의 1쯤 이제 차지하는 옆집입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국회에서는 노동 예컨대는 노동자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농민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학생들이 없고요. 뭐 제 오슬로 대학 학생 중에도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는 20대 초반에 몇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언론 집단을 대변해야 하니까. 대한민국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박노자 교수님이 그 강연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 대표자지 또 다른 권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또 다른 계층, 그러니까 법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계급이라는 계층이 해야 되나요? 법조인들의 대변인이 제일 많다는 점. 이거 되게 기형적이죠. 법조인 플러스 언론인 플러스 교수.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새로운 상상의 물꼬를 터준 것 같아요. 상상의 물꼬. 네, 20대도 될 수 있고 농민도 노동자도 그리고 영화인도 제대로 바둑인도 제대로 예를 들면 그런 또는 뭐 환경운동가들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위성 정당으로 막으려는 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뚫을지 그게 또 숙제긴 합니다. 네,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현안들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박노자 교수님 블로그에서 한국은 권력 사회가 아니라 부력 사회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부력이라면 이제 그 부자할 때 그 부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부력 사회. 능력 사회란 그 말을 쓰시구나. 능력 사회. 난 떠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쓰는 말은 금력 사회. 금력이라고 하죠. 금력. 제가 얘기하는 19세기 말 아마 총나라 시절에 이제 정말식 표현입니다. 부력 사회는요. 이제 박정희 시절만 해도 국가가 몰입하거라 하면 받고 이 시절에는 국가는 재벌한테는 몰입하거라 하면 재벌들도 몰입하가야 했고 이 국민대학의 성립에 기여한 쌍용의 김성공 씨. 박정희 때 그 사람이 이제 정치하다가 박정희한테 고용했다가 고문당해 갖고 죽었죠. 고문사 당한 거죠. 고문사 당한 게 아니라 고문당해서 그 화병이 나가지고 아마 간경환가로 아마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시절에는 말 그대로 권력 사회 그러니까 국가는 재벌을 다스리고 재벌이 경제를 다스리는 이런 다단계 사회였다가 그 다음에는 민주화의 덕을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구면 바로 재벌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민주는 준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재벌들이 김영삼 시절에는 재빨리 그 관료들을 포섭하기 시작해갖고 그 결론이 뭐였느냐면 IMF 때 모피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관료들이 싼수를 대로 신자유주의를 환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모피아를 위시한 국가 관료, 특히 재정, 금융계, 금융 쪽 관료들이 재벌들한테 권력을 넘겨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대통령보다 정신적인
삼성의 회장이 한국에서는 권력 소유에서는 훨씬 위에 서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우리가 언제나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이 부력사회라고 표현하신 그 금력사회가 사실은 자본주의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부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이런 건 있죠. 30년 동안 그 무한경제 신자유주의를 해보니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기생충 같은 영화도 나오고 변화의 노력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면 네. 부정할 대상이 우리 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적어도 30년 전에 비해서 모든 한국 사람은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심지어는 현저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고민한 사람들이 대안으로 자꾸 이제 유럽 사회라든지 다른 사회를 봐요. 네. 노르웨이는 금력이 작동되는 것보다 더 큰 건강한 힘이 있다면 예컨대 박노재 교수님은 그 사회를 설명하면 어떤 게 작용을 합니까? 노르웨이에서는요 금력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노조의 힘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55% 정도 되고요. 55%. 우리나라는 10%도 그렇죠. 안 거기에 되는데. 노조의 지지를 받는 좌파 전단들이 어쨌든 우파를 견제할 수가 있고 적어도 재벌들이 원하는 입법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하든 보수주의자들이 집권하든 삼성에 유리한 입법은 무조건 됩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는 빅데이터 관련의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재벌들이 제일 원했던 법들이었죠. 한국에서는 친삼성 입법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노르웨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힘은 노동의 조직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모든 한국인들이 득을 봤다라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인 2월 14일까지 산재로 사망한 한국인은 58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 하루에 1.3 사람이 직장에서 죽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지금은 15년에 비해서는 약 2배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만인율로 봐서는 노르웨이보다는 한 10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금력사회, 재벌 경제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모든 한국인이라는 표현은 좀 높여져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선곡 김성곤 전 의원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간경화가 아닌가 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신 걸로 기록이 돼 있네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이 노르웨이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충분히 건강한 사회인가? 아까 노조 조직률이 5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도 장기적으로 그런 사회로 체질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교수님 한번 좀 진단해 주시겠어요? 아울러서 노르웨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인데 뭐 사람 살지요. 자본가들도 살고요. 유토피아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람뿐만 아니고 자본가들도 삽니다. 쉽게도요. 근데 노르웨이 사회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노르웨이가 사실은 전체 나머지 세상을 착취하는 데 대해서 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르웨이에서 사는 사람들이 쓰는 소비품 중에 노르웨이 국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체로 방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 등등에서 만든 반직물을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노동자들의 초임금이 비교적 싼 그 반직물 물가로 이어지고 노르웨이 사람한테 많은 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만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르웨이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 가중된 착취를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바람직한 사회로 가자면은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그리고 군소기업, 중소기업 사실 이 노동자들이야말로 재벌들 돈벌이 기초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조임금, 그들의 장시간 노동, 그러니까 그들의 희생 없이는 재벌들이 지금만큼 벌이가 잘 될 리가 없었을 겁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마 민노총 조직률 가입률이 좀 늘었다고 그래요. 10% 남짓했는데 아마 10%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민노총, 한노총을 합쳐도 이제 총수가 오슬로하고 이제 노르웨이하고 비교하면 현재 못 미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은 이런 거죠. 그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제 낙후됐던 시절에는 이 노조가 조직화돼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를 조직하고 교사들이 전교조를 조직해서 네. 사회적 힘을 발휘하면 예,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이다. 각 부문들이 이런 꿈을 가졌는데 실제 그 과정을 통해 보니까 이 서구적 체험 그러니까 노조가 정권도 만들었다 했다 하는 정당도 세웠다 하는 그 체험을 갖지 못한 우리 경우에는 굉장히 네. 많은 진통이 있어 왔어요. 네. 지금도 사회적 거부감이 굉장히 큰데 노조의 투쟁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그 무지하고 너무나 극단적인 극우파고 이러냐. 그렇지 않고 비교적 양식이 있는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양면을 다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조가 해법입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네. 이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쪽의 해법으로 노동자들이 좀 살만해져야 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진짜 그 작년 12월 26일자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5년 만에 11%대를 회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많이 늘었네요. 2%. 네, 정부에 따라서는 뭐 10%가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그 관심. 과거에는 뭐 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엔 아예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문화, 이주민 이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영원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노재 교수 자신이 귀화자니까 너무나 문제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한국의 법률 언어로는 귀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귀화해서 붙은 사람, 귀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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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귀화하여 붙은 귀부자. 귀부자. 예. 법률 용어는 법률 용어가 귀부자예요. 네, 법률 용어.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었군요. 예, 귀부자. 별로 어감이 안 좋은데요. 아주 안 좋습니다. 부속 기관 할 때 그 부자인 모양인데 뭐, 예. 그렇게 명칭부터 하여간. 자,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정당은 뭐 이렇게 제가 좀 듣기 싫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다문화와 그러니까 외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심은 것은 지난 역대 정부의 정책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는 예컨대 결혼 이주민들이 비교적으로 한국 사회에 편입이 쉽기는 합니다만은 노동자 특히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남성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것이고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국 법상으로는 최장 4년 정도 일했다가 나가야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자면 성실 노동자로 분류돼 갖고 정말이지 사장이 잔업하라 하면 무조건 잔업을 다 하고 죽으라 하면 죽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는 그럼 뭐 8년 9년 정도 있게 해주고 그다음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철저하게 동화 대상자와 착취 대상자, 단기 착취 대상자들을 분류해서 동화 대상자들을 동화시키고 단기 착취 대상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게 놔뒀다가 쫓아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정책하고 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이주민들한테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예컨대 자기 자녀들한테는 비율비 노노니 뭐 월라 모노니 그 자기 모를 가르치면서 정말 다문화 한 나라에서의 여러 문화가 공존한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게 뭐예요? 한복을 입고 시어머니한테 큰절하고 김치 담그기 잘하고 말하자면은 유사 한국식을 강요하는 거. 유사 한국인의 노릇을 하라.
네. 그거 뭐 일제 말기에 조선인한테 뭐 일제 당국이 취한 정책하고는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정책을 취한 적도 없고 지금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동화 정책만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화 차별, 배제. 선별적인 동화 정책이고요. 그런데 예. 박노자 교수 말은 굉장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제가 지금 국뽕에 취해 있고 보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강조하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저는 딱 하나예요. 못 살던 나라가 이 정도 됐다는 거를 대견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라고 보거든요. 세계화가 뭐냐면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네. 국제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구도 안 늘어납니다. 5,200만에서. 네. 근데 더 많은 인구를 필요로 할 때 수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그냥 여기서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네. 다양한 문화가 유럽처럼 나아가야만 우리도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 정책의 다문화 정책에서 네. 한국 예법부터 배우세요. 뭐 이런 거 빨리 좀 폐기하고 네, 네. 다양한 뭐 키르기스탄에서 온 사람은 거기 전통 문화를 막 자랑할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네. 해서 여러 나라에서 그냥 한국을 자기 터전 삼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나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국 고유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사라지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정석태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유럽을 부러워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유럽을 부러워하게 한 그 토대가 무엇인지 저는 박노자 선생님 많이 배웁니다. 네. 네. 그 우리도 유럽의 경험을 새로운 방향에서 좋은 쪽으로 살려나가는 게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자, 2020 특별 대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말한다. 이제 세 분과 함께 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학교 교수, 박노자 오슬로 대학교 교수 세 분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